네, 국민일보 1면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1면입니다. 대한민국의 통합,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구 등등 하여 오늘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드디어 선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대한민국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마지막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오늘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사람 내일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찍어주세요. 분열의 마침표를. 분열의 마침표가 되는 오늘의 선택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일면인 거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더 짙어진 0%대 성장. 41개 기관의 평균이 0.985%다. 1% 같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봤더니 41개 기관 중에 절반이 넘는 21곳이 무려 1% 미만을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선출되는 대통령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겠느냐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맞기 힘든 코로나 백신.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맞으려고 보니까 지금 접종을 하는 데가 없더라. 맞기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린 2년, 3년이 있었었죠. 당장 내일부터 새 정부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혹여 코로나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벽보죠. 네, 이 선거 벽보의 유효 기간은 오늘 저녁 8시까지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 8시까지 한 표 꼭 행사하시고 대체 이 중에 누가 될까 궁금하시죠? 대선 선거 방송은 MBN과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8시 4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지금 현재 투표율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전국 투표율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한반도 모양을 꼭 닮은 강원도 영월의 명승지죠. 이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 지형을 배경으로 전국의 투표율이 나와 있습니다. 4.8%입니다. 수도 서울로 가볼까요? 서울하면 떠오르는 태조 이성계의 왕궁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있는 서울의 투표율 5.3%입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광안대교를 빼놓을 수 없죠. 야경이 더 멋진 광안대교가 있는 부산의 투표율 4.9%입니다. 다음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83타워, 일명 대구타워가 있죠. 대구의 투표율 7.1%입니다. 인천으로 가봅니다. 규모가 세계 3위권이라는 인천국제공항. 그런데 공항 서비스 평가도 12년 연속 1위라고 하네요. 인천의 투표율 5.9%입니다. 다음 광주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 무려 7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주상절리대가 있는 광주의 투표율 3.9%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하면 엑스포죠. 엑스포 공원이 있는 대전의 투표율 6.4%입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간절곶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 바로 울산의 대왕암이죠. 울산의 투표율 5.2%입니다. 다음 세종입니다. 한강엔 한강공원, 세종엔 세종호수공원이 있죠. 세종의 투표율 4.9%입니다. 다음 경기로 가봅니다. 전쟁의 아픈 흔적이자 또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있는 경기도의 투표율 6.1%입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새해 첫 해 뜨는 모습 보러 여기 많이들 가시죠? 정동진이 있는 강원도의 투표율 5.8%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달밤의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는 달이 머무는 원류봉입니다. 원류봉이 있는 충북의 투표율 6%입니다. 다음 충남으로 가봅니다. 백제시대에 어떻게 이렇게나 큰 연못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국남지가 있는 충남의 투표율 6.2%입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근대 건축물 중 하나죠. 전주 전동성당입니다. 전동성당이 있는 전북의 투표율 4.2%입니다. 다음 전남으로 가봅니다. 바다 위를 통과하는 해상 케이블카가 멋진 전남 여수의 모습입니다. 전남의 투표율 4.1%입니다. 다음 경북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북의 경주의 불국사,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죠. 불국사가 있는 경북의 투표율 6.7%입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바다의 풍광이 예술인 거제의 바람의 언덕입니다. 경남의 투표율 6%입니다. 다음 제주입니다. 돌하루방이 혼자 없어요라고 말한 듯하지 않나요? 제주의 투표율 4.9%입니다. 네. 지금 전국의 투표율 17개 시도의 투표율을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투표가 시작되고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조금 지난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 투표가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각 지역과 선관위를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관위에 나가 있는 최희지 기자, 선관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국 투표소의 실시간 상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투표 상황만 보면 지난 2시간 동안 투표한 유권자는 약 25만 명으로 같은 시간대에 지난 대선 상황보다도 약 0.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아직 최종 투표율을 전망하긴 이르지만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를 넘겨 8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득표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본투표는 직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통상보다 2시간 늦춰진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늦게까지 투표가 가능한 만큼 유권자 여러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선관위 상황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울 투표소에 나가 있는 기자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지금 투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본투표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시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발길은 뜸한 분위기지만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5.3%입니다. 서울의 유권자는 약 828만 명인데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자 치열한 격전지로 꼽힙니다. 사전투표에서 서울 지역은 모두 280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해 34.28%의 투표율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곳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로 37.92%를 기록했고 제가 있는 동작구의 경우 36.43%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 본투표에서 서울 지역의 표는 약 545만 표가 남았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보궐선거여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만큼 아직 투표하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저희 지금 서울 투표소까지 좀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인천 송도로 가봅니다. 노승환 기자, 인천 상황은 어떨까요? 네, 제 뒤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인 305m 높이의 동북아 무역센터가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인데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과거 경제를 지탱했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숙제가 20년가량 진행돼 왔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이곳 송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GDP 5만 달러와 주가지수 5천 달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제도약이 첫째 화두로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해선 그동안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된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곳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수도권으로서 경제 제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오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은 인천이 5.9%, 경기도가 6.5%를 기록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천 송도에서 노승환 기자 얘기가 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화개장터에 나가 있는 강진우 기자 좀 연결해 봅니다. 강진우 기자,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떨까요? 네, 저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상인들은 천막을 걷어 올리고 물건을 나르는 등 가게 문을 여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개장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하동군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하동읍내보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내에 더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윗마을 구례사람과 아랫마을 하동사람이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상인과 소비자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흥정을 하지만 이질감은 전혀 없습니다. 친목도문은 물론 종종 혼사까지도 이어지기에 이곳에서 지역 감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는 화개장터에서 지역주의 해체와 국민통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국민 대다수가 영호남 지역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와 남녀 간 갈라치기도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이곳 화개장터처럼 혐오와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상생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대구 투표율은 3.2%포인트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고 경북은 3%포인트, 부산 2%포인트, 경남 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개장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금 통합을 상징하는 화개장터에서 강진우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남에 나가 있는 정치훈 기자 좀 연결해 봅니다. 정치훈 기자, 지금 전남 상황은 어떨까요? 네, 전라남도 영광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거날 아침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영광군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곳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1.71로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국 평균은 신혼한 쌍당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0.75인데요. 영광군은 그래도 아이 한 명보다는 두 명을 낳아 키우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군단위 지역이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있을 정도로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지 않은 곳인데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최대 3,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산후조리는 물론 공동육아, 아빠휴직 장려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까지 세심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해결은 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과제일 겁니다. OECD는 앞으로 60년 뒤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면서 출산율 1위 도시 전남 영광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전남 지역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모두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죠. 그래서인지 8시 기준 투표율이 4%대 전후로 전국 평균에는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 투표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투표 열기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청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지금 저희 MBN 기자들이 나가 있는 저희 세 곳을 지금 봤었죠. 경제 자유무역의 도시 인천, 송도, 그리고 통합의 상징인 화개장터, 그리고 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영광의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 전남 영광의 정치훈 기자까지 좀 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원활하게 좀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갈 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좀 볼까요?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입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여러 번 강조해줘. 이번이 보궐
선거기 때문에 오후 6시가 아니라 8시까지다라는 거. 그리고 갈 때 신분증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좀 순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여기 입구로 가시면 입구에서 네, 여기 와서 이 두 번째 신분증 제시하고 선거인명부 서명을 한 다음에 투표 용지를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기표를 하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 그리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잘 알지. 선거 한두 번 해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요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마감 전에 대기줄에 섰었던 것까지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8시 넘었는데 어떡해. 나 여기 지금 줄 서 있는데 거기까지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표 행사하러 가시라라는 거. 그리고 투표지가 혹여 반출되면 이건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인증샷은 안에서 찍으면 안 된다. 밖에서 찍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도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 투표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나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걸 준비해 봤습니다. 공약 같이 볼까요? 네. 이 세 후보 10대 공약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첫 번째, 네. 인공지능, 신사업 육성 등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란 극복, 내란을 극복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등 이 경제를 좀 살리겠다라는 거. 외교안보, 이 실용적인 외교안보를 하겠다 등등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김문수 후보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네, 3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등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이런 게 좀 나와 있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다음,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여기 보면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 있는 기업들 다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거 등등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청년에 대한 공약이 좀 상당히 좀 있더라라는 부분도 좀 눈에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10대 공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공약들도 좀 꼼꼼히 보고 한 표 행사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호소입니다. 네, 후보들 어제 자정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표를 또 호소를 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내일의 선택에 내란 종식 아니면 내란 지속, 민생 회복 아니면 민생 폭망, 경제 성장 아니면 경제 파괴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내일 결정납니다.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죠?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 봅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마지막 자정까지 한 표를 호소하는 새 후보의 마지막 이 유세를 좀 같이 봤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후보 투표로 내란 종식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다라는 거죠. 네. 최창일 교수님, 여의도에서 보통 피날레는 잘 안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서 피날레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제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내란 종식이다, 내란 응징 이 이제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 하는 거고, 네. 마지막에 와서 이제 최종 이제 유세를 여의도로 하는 이유는
여의도가 국회가 있잖아요. 네.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었어요. 탄핵이 의결됐는데 네. 아무튼 국민들 이른바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이제 국민들이 국회에서 계엄을 막아냈다, 탄핵을 했다 그런 것들을 아마 강조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응원봉을 들고 그때 이제 많이들 시위를 했었죠. 집회 네.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얘기한 게 이른바 이제 빛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빛의 혁명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 국회가 있는 여의도. 아마 그래서 최종 이제 유세 장소를 여의도로 피날레를 장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2.3 계엄을 해제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탄핵을 쭉 이뤄낸 곳이 국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상징인 여의도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서 했냐 볼까요? 계엄 다시 사과한 김문수 독재 막아달라 서울광장에서 피날레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서울광장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네.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탄핵 그 찬반 시위라든지 6월 항쟁도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서울시청 앞에 사람이 새카맣게 그때 넥타이 부대들이 몰려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을 이재명 후보한테 다 틀어주니까 지금 법원에 간섭하는 거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지, 수호지인 시청에서 네. 그 강조한 거죠. 예, 우리나라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좀 지키자. 뭐 이런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서울 광장을 일부러 택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디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했느냐 볼까요? 네. 이준석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최종 유세를 했습니다. 58살 아저씨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이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구로 갔다라는 거죠. 최청일 교수님. 이준석 후보한테 대구는 어떤 의미였길래 마지막을 간 걸까요? 이준석 후보가 원래 이제 그 이념적인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럼 국민의힘 쪽으로 봐야 되겠죠. 개혁 보수다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 대표도 지냈고 대구란 지역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어떤 텃밭이에요. 지역적 기반인데 네. 아무튼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최근에 뭐 이상한 그 설화도 좀 있었고 토론회 때 무슨 여성 신체 관련 발언도 있었고 해가지고 대구 지역, 이 경북 지역에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 다져야 된다. 네. 아마 그래서 대구로 간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대구라는 지역이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나는 보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저 영상으로도 봤죠. 깜깜한 밤 자정까지 새 후보들 열심히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일단 새 후보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를 했는데 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마지막까지 유권자한테 후보들이 호소해야 할 마지막 하나는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호소할 게 뭐 우리나라 시대 정신이 저는 이번에 그 회복하고 통합이라고 봐요. 네. 회복하고 통합. 회복은 뭐 회복이냐? 민생 경제 회복. 지금 성장률이 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 민주주의 회복. 지금 뭐 민주주의가 유린이 되고 있어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회복이 키워드고 또 하나는 통합, 대통합. 지금 지역으로 갈라섰죠. 남녀가 갈라섰죠. 학력으로 갈라섰죠. 국민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네. 이 대통합을 이룰 사람. 그래서 저는 대통합과 회복 이걸 키워드로 보는데 마지막까지 뭐 세 분 후보 다 강조했죠. 네. 이제 이준석 후보는 엊그저께 SNS에 사실상 뭐 패배 선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또 젓가락 발언도 있고 이준석 후보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고 저는 뭐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뛰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갔잖아요. 선거운동도 일찍 했는데 네. 마지막에 여론조사 공표 안 된 일주일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추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추격을 했는지는 오늘 투표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이 투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지금 현재 8시 한 25분, 30분쯤 지나고 있는데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니까 투표하셔야 된다. 다만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근데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회복, 통합, 지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로 좀 모으는 게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제일 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유권자한테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아까 본 게 피날레 마지막 유세였었죠. 근데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런 유세를 했다 그래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넷째 아들은 잘 될 거야. 어머니가 이제 제 생일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겉보리 하는데 주고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가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대요. 야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하니까 잘 키워. 그랬대요. 공성루를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계엄을 통해서 많이 놀라셨을 대구 시민들께 최대한 가까이에서 말씀드리겠다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젊음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저희는 완주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보수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새 후보 피날레 유세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표를 더 호소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사람이 많은 홍대 입구, 강남역 이런 곳을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 대구 수성못에서 다시 한번 이 유세가 끝난 다음에도 같이 시민들 좀 만나면서 거리에서 좀 만나면서 이런 이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고자 했었던 모습을 저희가 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지막 호소는 결국 유권자들 손에서 이들의 운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오늘 만들어질 운명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라고 오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거죠. 1번, 투표율 77% 넘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TK, PK 결집할까? 세 번째, 설화 변수 되나라는 거죠. 네, 요 얘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77% 넘을까?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어게인 2007 진영 총결집 최종 투표율이 변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역대 대선 투표율이 쭉 나와 있죠. 보면 15대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80%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여기 이윤석열까지 쭉 해서 보면 가다가 어게인 2007년은 상당히 좀 작죠. 63%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니야, 진영 총결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최창일 교수님, 77%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글쎄요, 그거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네. 2007년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07년도는 워낙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아주 열세였어요. 열세이다 보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사실 거의 투표를 포기한. 네. 그래서 아마 63%로 낮은 투표율. 민주화 이후 제일 낮았었어요. 17대 대선 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초반 중반까지는 이재명 대세론, 이른바 어대명. 네. 어차피 대통령은 뭐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어느 한쪽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끝났어, 우리가 하면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게 17대 대선의 경우가 이제 그랬던 건데 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0% 또 어떤 전망은 55%까지 할 수 있다. 득표율이.
이번에 이제 나중에 설화도 많이 나고 양쪽에 상당히 위기적인 요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수 진보 양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는 게 이제 지난 대선 때 77%를 넘어가느냐.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한데 요 마지막 설화로 해서 양쪽 진영이 우리도 해볼 만하다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77%가 넘으면 이제 80%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과거에 80%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민주화 이후의 대선 때. 근데 80% 정도 되려면 말이죠. 사실상 보수 진보 모든 유권자가 다 나와야 돼요. 투표장에. 근데 그 정도는 될까? 그 정도 상당히 투표는 생각보다 높을 것 같긴 한데 80%가 되면 양쪽이 다 결집하고 다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77% 내외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지금 말씀은 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지난 대선 때의 77% 안팎 정도는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윤영월 대표님, 정답이 뭡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저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좀 유리할 가능성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전 투표가 전남, 광주 이쪽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만 해도 사전 투표가 거의 25%, 거의 20%가 차이가 날 정도로 TK, PK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사전 투표를 하면은 부정선거에 이용당한다. 뭐 이런 심리도 있고 또 이번에 선관에서 또 몇 가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커진 거고 또 하나는 탄핵 와중에 보수가 굉장히 분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보수 지지층들이 해서 뭐 하겠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67%를 77%를 넘어선다면 그건 보수가 영남 지역이 투표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보다 투표율이 낮아진다면은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포기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TK, PK 지역의 투표율하고 전체 투표율 77%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전 투표율을 근거로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선 상당히 높았고 하지만 영남에선 낮았기 때문에 영남이 이 상대적으로 이 보수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영남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전체 투표율을 가늠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만약에 높다면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 투표율 어땠지? 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미 사전 투표는 끝났죠. 이 당시 전체 34.74%가 나왔습니다. 그때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은 이렇게 한 30%대가 나왔었고요. 충남, 세종, 대전, 세종이 좀 유독 40%대로 높았었다. 그리고 강원, 충북을 보면 33, 36 정도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중에 아까 나왔죠. 경북 31, 대구 25, 울산 32, 부산 30, 경남 31. 전반적으로 좀 30이 안 되는, 대구 경우는 20%대였었고요. 30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길 좀 가볼까요? 호남으로 가면 전북, 광주, 전남 모두 50%가 넘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사전투표로 2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주 35.1%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 투표율이 높으려면 사전 투표율에 오늘 본 투표율이 더해서 높아야만 최종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일 텐데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은 좀 약간 권역별로 좀 제가 살짝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각 아까 저희가 17개 시도를 봤죠. 하지만 권역별로는 어떠냐? 요거 잠깐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이 투표율 같이 볼까요? 네, 현재 수도권 투표율 5.8%입니다. 다음 충청권 가보겠습니다. 충청권 6.1%. 호남권 볼까요? 호남권 4.3%입니다. 영남권 가봅니다. 영남권 6%. 강원, 제주 가보겠습니다. 강원, 제주. 강원은 5.8, 제주 4.9. 지금 보면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충청이 6.1이고요. 영남이 6%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높다고 이제 약간 좀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오늘 저녁 8시까지인데 네. 벌써 6%면은 뭐 꽤 스타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 순조로운 거 아닌가. 사전 투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이 벌써 결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영남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찍어봤자 되겠어? 근데 생각을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표장에 우르르 나가는 건데 네.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아침 8시 조금 지났으니까 앞으로 12시간은 남았는데 네. 일단 스타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투표장에 가는 거 기권도 뭐 선택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는 탄핵을 당한 당의 후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하지만은 최선 대신 차선,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해야지 그나마 우리 국민 된 의무를 다하는 거다. 네.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전 투표율과 그리고 지금 권역별 투표율까지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사전 투표율이 호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럼 본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TK 부분에서 이 영남 부분에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네. 이게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게 저희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21대 대선 그리고 22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 전체 투표율입니다. 먼저 요게 가장 위에 있는 게 요번에 제가 조금 전에 본 그 사전 투표율이에요. 사전 투표율은 이런데 지난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20대 대선 전체 투표를 보면 지난 대선 투표랑 봤을 때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보이죠. 이게 본 투표에서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금 이제 대구가 아까 6%가 나왔던데 네. 다른 지역보다 아직은 뭐 시간은 아까 말씀처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당장은 딴 데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 선거 이게 계엄 네. 관련해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요. 아까 2007년도 대선 같은 경우는 워낙 한쪽이 였어요. 한쪽이 우세했어요. 이번엔 처음엔 그렇게 흘러가다 조금 양상이 바뀌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막판에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총통 독재 어젠가 그제 뭐 히틀러 독재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 프레임이에요. 내란 종식 이쪽은 이제 독재 방탄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때 이 대구 경북 쪽이 좀 이 결집할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게다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기가 총 인구가 유권자 24%나 돼요. 꽤 많아요. 서울이 18%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도 많다고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부울경, 영남, 대구 이쪽 영남 삼척. 네. 이쪽이 만약에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만만치 않다. 지금 마지막 변수 어쨌든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인데 이게 세대별 투표율.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투표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투표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대별 지역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경북 영남 지역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승패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수치로만 봐서는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세 개의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봤었죠. 거기서 잠깐 다시 볼까요? 네. 첫 번째가 투표율 오늘 높을까? 투표율 지난 대선 77% 넘겠냐라는 거. 두 번째가 TK, PK 영남권이 결집을 할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설화 변수인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영남이 뭉칠 것이냐라는 거. 영남이 뭉친다는 얘기는 오늘 본투표에서 상당히 좀 많이들 투표하러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될 텐데 특히나 이 영남이 이번 대선에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후보들의 고향이다 영남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보면 고향 경북 안동이죠. 김문수 후보 고향 경북 영천입니다. 이준석 후보 대구예요. 세 후보의 고향이다 TK다. 라는 겁니다. 후보들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쌀을 먹고 안동의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아니겠죠? 고향이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하도 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유언을 하셨는데요.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대구 시민에게 도와달라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정치 개혁의 실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대구의 정치 아닙니까?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 세 후보 모두 고향이 TK입니다. TK에 가서 대구 시민 여러분 얘기하기도 안동 쌀로 내가 먹고 자랐는데 왜 나를 김문수 후보 영천에 가서 어머님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윤영걸 대표님 셋 다 이게 TK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지역구도 좀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고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는 영남보다도 호남 지지가 더 강하니까 네. 지역 구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셋 다 고향이 TK가 아니고 네. 이준석 후보는 그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TK인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고향팔이죠. 자기가 태어나야지 고향이지 무슨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 선산에 있다고 고향이라고 합니까? 최소한 저는 중고등학교는 현장에서 있어야지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하는 거는 네. 대선 끝나고 차기 보수의 적장자로서 나를 자리매김해달라 뭐 이런 이미지고 저는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자기 고향이고 또 특히 영남 지역이 조선시대 때도 살인파 그 대학자들 거기서 이퇴계부터 네. 뭐 김성일, 이현적, 뭐 남명조식이라든지 유명한 대학자가 영남에서 다 났어요. 네. 거기 분들이 선택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한다. 이번에 영남 표심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TK 지역은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강해요. 네. 근데 PK 지역 부울경 이쪽은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선 여론조사도 지난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남 지역이 지금 상당히 혼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뭉치면은 그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영남 지역의 이번에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호남 지역은 벌써 결집해서 네. 사전투표에서 벌써 절반 이상을 해버렸습니다. 영남 지역하고 물론 뭐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선택. 그래서 고향팔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향이 또 영남 지역 고향인 또 수도권 사람도 많으니까 이중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은 이미 호남은 결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본투표에서 영남이 그만큼 결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사실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호남 이만큼, 영남 이만큼 다만 서로 다른 후보, 양 극단의 다른 후보한테 이 각각의 표를 줬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처럼 호남의 사전투표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영남도 이만큼 올라와야지 상쇄하거나 이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최창일 교수님, 호남만큼의 열성, 이 투표에 대한 열성이 영남에서도 본투표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전투표율로 볼 때는 아직도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가 많았다라는 하나의 그 징자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호남에 비해서 열세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그래 그때 가서 보자, 본투표나 6월 3일 오늘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쭉 진행돼 왔던 건 어쨌든 민주당의 구도가 유리하게 진행돼 왔던 건 사실이에요.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지금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나가서 찍어도 김문수 후보가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 뭐 설화 이런 걸 바뀌었다면 나가서 해보자. 네.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찍느냐 안 찍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지지하면 뭐합니까? 투표장에 가서 이게 투표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하나이고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이 50%예요. 여기가 서울이 아까 18%라고 했는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유권자가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판가름이 날 겁니다. 또 하나가
세종, 충청 여기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쯤 되는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 충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어요. 후보가 이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겼고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이겼다고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네. 세종은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세종은. 네. 충청은 윤 후보가 이겼고 당시에. 그런데 이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요. 대선에서. 그 충청의 좀 표심도 봐야 되는데 충청이 이제 인구가 낮으니까 영남 지역에 비해서 충청하고 호남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남이 한 9.7% 정도 되고 유권자 비율이 충청이 한 10% 정도 돼요. 네. 충청이 조금 높은데 유권자 비율이 충청 지역의 어떤 표심도 이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약간 충청 지역까지 살짝 좀 더 나가서 설명을 좀 같이 해주셨어요. 이번에 후보들 지금 저희가 새 후보가 다 TK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뭐 이준석은 아니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이 후보들 그럼 지역 유세를 어디를 많이 갔느냐 좀 같이 볼까요? 이렇다라는 거죠. 먼저 이재명 후보 1위는 경기 인천, 그다음에 서울을 많이 갔고요. 세 번째로 많이 간 게 부울경입니다. 부울경과 대전, 충청, 세종, 충남, 이 충청을 많이 갔었다라는 거. 그다음이 호남, TK, 강원, 제주 순인데 김문수 후보를 보면 경기 인천 똑같이 이재명 후보와 똑같이 이 가장 많이 가는 경기 인천이고요. 그다음이 서울. 그런데 세 번째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는 TK를 가장 많이 가세요. TK와 충청. 이재명 후보는 이 부울경과 충청을 갔었죠. 여기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똑같은 1등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호남을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약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윤영걸 대표님 본인한테 좀 취약한 지역이라서 많이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을 많이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TK를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아쉬운 곳인 걸까요? 그렇죠. 부울경이 PK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도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표심이 흔들려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부울경이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현대상선 본사 이전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약한 데를 가는 게 아니죠. 약한 데로 간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사실 호남 가서 살아야죠. 예, 이재명 후보는 TK 가서 살아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인 데를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동적인 특징이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탄핵 와중에 보수 지지층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보수가 샤이 보수도 많을 정도로 탄핵을 당한 당을 계속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TK 지역을 많이 간 거고 이준석 후보는 뭐 호남도 가고 전국을 다 다녔지만은 지역에 갔다기보다도 학교 구내식당을 많이 갔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 대상으로 부분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만약에 지금 취약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김문수 후보는 호남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는 어디 가서 살았느냐? 일단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하고 3등은 TK예요. 근데 이걸 또 보면 최청일 교수님,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TK는 텃밭 그렇죠. 칠 텐데 텃밭을 세 번째로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텃밭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을 3번밖에 안 갔잖아요. 네. 그런 논리라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을 많이 간 거죠. 그 이유는 보수가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샤이 보수 얘기도 나옵니다만 보수층들도 이 상황 자체가 이 선거 자체가 계엄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라고요.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당론이 아니냐 가지고 어제 그제까지도 서로 이제 내용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뒤집어야 된다. 이런데 뭐 일본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분명한 입장 얘기 못했어요. 김문수 후보도 계엄에 대한 사과는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층조차도 TK에 있는 유권자분들께서조차도 이거 어차피 지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 자체가 내란 프레임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거, 패배의식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구 경북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때의 대구 경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내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른바 집토끼 내가 나를 지지하는 지역의 기반을 다지자.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고 만만치 않더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다른 선거 때와 달리 자신의 지역구 텃밭이지만 많이 간 게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이 시작이 되고 하면 사실상 분열의 모습이 보수 내부에 좀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들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TK를 좀 많이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세 후보 모두 가장 많이 간 게 경기, 인천, 서울이죠.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인천, 서울이 다 1등, 2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사실 이 모든 이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다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 선거 참 묘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둘 다 이 경기 도지사 출신이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35대 경기도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19, 20대 성남시장, 그리고 21대, 22대 인천에서 또 지금 인천 계양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가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 텃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지금 32, 33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그리고 15, 16, 17대에 부천 소사, 여기도 역시 경기도 지역인 거죠.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정치적인 텃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후보 공통적으로 경기도지사라는데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일단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네, 지금 경기도지사 때 모습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다음 이 김문수 후보 모습도 같이 보겠습니다. 김문수 상당히 좀 젊어 보이는 네, 이 플래카드를 들고 김문수 후보가 당시 이제 당선이 됐을 때의 모습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 두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다 경기지사였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제 옆에 포스터가 나와 있죠.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의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네. 새로운 경기 이재명이라면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김문수였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두 후보 둘 다 경기도지사다.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대선 후보는 많았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요번에 요거 깨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깨진다고 봐야죠. 네. 1번, 2번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 또 대권 후보까지 올라오는데 경기도지사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됐죠.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하면서 바로 출마를 했었고 김문수 후보도 경기지사하면서 평택 삼성전자 단지라든지 GTX 판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또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네. 경기지사 할 때 외자유치도 하고 잘했는데 그때 출마를 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도전을 못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이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또 갖고 있죠. 또 특징이 과거 경기도는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서울은 보수화가 됐고 경기도는 또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총선 결과도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에서는 좀 불리한데 그걸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선거에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7, 8% 이긴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0.73%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24만 표 차. 그래서 결국 박빙 승부로 가지 않겠느냐. 경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누가 더 많이 표를 받을 것이냐라는 점, 통상적인 총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데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또 오랫동안 경기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표로 또 환산이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두 후보만 봤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 정치적인 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지역구가
경기도죠. 화성 동탄입니다. 이 경기 화성을 동탄 지역이 이준석 후보인 건데, 네, 이준석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이 또 경기도에서 충분히 또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3명의 후보들이 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을 상당히 많이 돌았더라라는 거죠. 왜 인구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라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수원이죠. 수원. 이 대선 투표를 좀 같이 볼까요? 수원의 표심 지난 대선 때 어땠었느냐라는 거죠. 윤석열 당시 후보 40.41% 그리고 이재명 후보 49.91%였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최천일 교수님. 요번에 이 수원의 표심 요때는 큰 차이 안 났었거든요. 요번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TK, PK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저는 경기도 저 수원 이런 지역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 전체적인 표심의 그 방향이 좀 그런데다가 수원 쪽이 나왔던 거죠. 저 때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어떤 프레임이 별로 없었다고요. 이번엔 프레임이 분명히 이제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냐 이른바 이제 독재를 막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정면 이제 심플하게 단순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 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내란 프레임이 더 우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경기도 지역이라는 게 경기긴 경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모여 사는 동네들이거든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지역은 또 호남 분이 많고 어떤 때 뭐 충청 분이 많고 어떤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지역은 또 뭐 영남 분이 많고 이래요. 근데 저 수원이나 경기는 여전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기도지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김문수 지사는 꽤 됐죠. 재선하긴 재선했지만 경기도지사를. 네. 그러면서 볼 때 수원 지역은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글쎄요 여기 뭐 오늘 선거 당일날 특정 지역에 어디가 또 우세할 거다 예단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수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내란 프레임으로 상당히 초기에는 앞섰죠. 근데 그건 여론조사 나왔을 때 얘기고 지금 여론조사 안 나오는 일주일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계속 설화가 있었어요. 현올림. 이게 좀 심하게 나왔어요. 특히 유시민 그 작가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부인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학력 그 고졸 갖고 뭐 하겠느냐, 또 여성 뭐 이런 걸 자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심들이 막판에 네. 상당히 그 추격전에 속도를 더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다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농구에서도 왜 버저 비터 있잖아요. 버저 네. 비터. 농구 버저가 울릴 때 슛 쏜 거 인정이 돼가지고 역전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설화가 그만큼 이번에 좀 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상대적으로 지역 자체가 좀 이 경기도 그리고 수원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은 고 6일 일주일 정도 그 사이 되는 동안 어떻게 또 민심이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걸 보면 그때 20대 대선일 때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많이 득표를 했죠. 하지만 당선은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걸 보면 수원의 표심이 또 전국 표심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아주 쪽집게 같이 여기에 표심은 이거는 전국 표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충북입니다. 지금 역대 이 대선이 쭉 나와 있죠. 13, 14, 15, 16, 17, 18, 19, 20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지금 이 46대 뭐 이 왼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충북이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충북이 택했던 사람들이 쭉 당선이 됐더라라는 거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13대부터 20대까지 모두 충북이 택한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쪽집게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후보들 이 중요한 충북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일방적 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 청주와 충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청주에서만 공약 발표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항공 물류 단지와 항공 관련된 다른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이 동탄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이 천안이 정말 가까워 보입니다.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이 천안 발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지금 새 후보들이 이 충청에 가서 한 얘기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충청 분이시잖아요. 네. 후보들이 충청에 한 약속 중에 사실 진짜 충청 사람들이 바라는 건 요건데 그런데 안 나왔네 하는 게 있습니까? 되게 세종시 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랬어요. 내가 세종시 갖고 좀 재미를 봤다. 근데 사실 충청도에서 세종시가 와서 도움된 게 하나도 없고 대전, 청주에 있는 세력을 오히려 빨아들였어요. 아하. 오히려 대전, 청주가 더 나빠졌습니다. 네. 충청도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를 하려면 좀 확실히 국토의 중심이 되도록 하든지 뭐 어정쩡하게 정치권에서 이용만 나간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인 데고 네. 또 지역 감정이 없거든요. 예, 영호남에 비해서. 영남은 보수고 호남은 진보로 고착화가 됐는데 충북은 비교적 거기에 없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당선자들을 많이 찍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도 충북의 선택이 상당히 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충북이 사실 예전에도 좀 중요한 요충지였었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9시가 넘었죠. 지금 이 시각 9시 지금 이 시각 투표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전국 투표율입니다. 네, 이 전국 이 영월의 한반도 모양 지형이죠. 드론으로 위에서 보니까 진짜 한반도랑 닮았네요. 전국의 투표율 9.2%입니다. 다음 서울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그 주변에 조성된 한강공원을 빼곤 서울을 말할 수 없죠. 서울의 투표율 8.5%입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광안대교죠. 야경이 더 멋진 광안대교가 있는 부산의 투표율 8.1%입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83타워, 일명 대구타워죠. 대구의 투표율 11.5%입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15개의 국제기구 또 해외 명문대들이 모여있는 곳이 인천 송도의 국제도시입니다. 인천의 투표율 9.3%입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봅니다. 네, 무려 7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 천연기념물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보이시나요? 주상절리대가 있는 광주의 투표율 6.3%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하면 엑스포하면 한빛광장이죠. 한빛탑이 보이는 대전의 투표율 10%입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장생포 고래조각정원이 보이시나요? 한때 울산 앞바다에 고래잡이 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고래의 고장, 울산의 투표율 8.7%입니다. 다음 세종으로 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사, 정부 세종청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종의 투표율 8.1%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축구장 30개 정도 크기의 자연정화공원이죠. 경기도 양평의 세미원입니다. 경기도 투표율 9.8%입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백사장 그리고 인근의 기암괴석이 장관인 강원도 삼척의 장호항이네요. 강원도 투표율 9.7%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정도전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요. 단원 김홍도 또 겸재 정선이 사랑한 풍광이 살아있는 곳 충북 단양의 도담 삼봉입니다. 충북의 투표율 9.8%입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백제시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성이죠. 충남 공주의 공산성입니다. 충남의 투표율 10.2%입니다. 다음 전북으로 갑니다. 신선이 논이는 섬이란 이름이 붙은 전북 군산의 선유도. 드론으로 본 선유도 신선이 머물만 하죠. 전북의 투표율 6.8%입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차밭이 있는 곳이자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전남 고성입니다. 전남의 투표율 6.6%입니다. 다음 경북으로 갑니다.
큰 꽃게 집게가 등대를 삼킬 것처럼 보이는 이곳, 바로 대게로 유명한 경북 영덕의 창포말 등대입니다. 경북의 투표율 10.9%입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죽도, 저도를 거쳐서 거제를 잇는 이 거가대교, 길이가 무려 8.2km에 달한다고 하네요. 거가대교가 있는 경남의 투표율 9.9%입니다. 다음 제주입니다. 곧바로 바다로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해안 폭포, 제주의 정방폭포죠. 제주의 투표율 8.4%입니다. 네, 지금 9시 이 시각 저희가 전국의 투표율까지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당선입니다. 당선. 봉황이 크게 지금 보이죠. 기사 같이 볼까요? 자정계의 당선이 이 당선 윤곽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죠.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후 6시가 아니라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때문에 8시까지 투표를 하고요. 투표함을 옮기고 사실상 이걸 개표를 하게 되면 대략 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쯤에 이 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2시 자정계는 돼야 이 당선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대체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돼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의 여론조사는 어땠는지 같이 좀 보고 올까요? 먼저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이게 지금 이 26일, 27일 이 양일간 이 시행이 됐었던 거예요. 5월 26일, 27일 시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3이었었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였었고요. 갤럽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갤럽은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였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거는 무려 일주일 전의 수치였다라는 거죠. 그 뒤는 아무도 모르는 안개 속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뒤에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냐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민주당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우리는 10%대 두 자릿수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 저희가 아까 이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까지 좀 봤습니다만 이건 사실 옛날 일주일 전 수치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이 안개 속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네. 어쨌든 그 당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안에 추격세에 있었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얼만큼 따라잡았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금지 공표 기간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바로 직전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상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왜 이걸 궁금해하냐면은 이준석 후보도 그때 굉장한 상승세에 있었는데, 아까 갤럽 여론조사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이 표를, 이준석 후보의 표가 빠졌다면은 이게 어디로 갔을까? 갔다면은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이게 이제 범보수 진영의 표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김문수 후보 쪽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추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약진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았을 거라는 가설이 하나 가능하고, 네. 또 하나의 가설은 이준석 후보 진영의 표가 사실상 이중적인 위치였다. 말하자면은 이른바 강성 민주당이 싫어서 또 약간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표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표들은 그러면 말하자면 지지를 유보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로 갔을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관심거리인데, 어찌됐건 상식적인 어떤 가설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많이 출렁거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갔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측이 주장하는 대로 골든 크로스에 육박했다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완만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끼쳤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출렁이는 이준석 후보의 표가 이 두 후보로 나뉘긴 나뉘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한 이 국면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희망사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의 해석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던 표들이 분산이 저는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표가 어디에 갔느냐. 결국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 표들도 있고 김문수 후보로 가는 표. 어느 쪽이 더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중요한 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 마지막에 했던 막말 이제 그거에 대한 타격 이것 때문에 과연 10%를 상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은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여론조사는요.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길게 잡아서 한 4개월 또는 짧게 잡으면 2개월 동안에 추세 내지는 평균을 놓고 보면 거기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이재명 후보는 48% 전후,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38, 9% 전후,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9에서 10% 전후였잖아요. 그 큰 범주에서 저는 변화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투표 결과가 까지면 네. 샤이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란이든 아니면 계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는 안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보수를 지키자는 쪽으로 투표를 하느냐. 이게 오늘 투표의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이번 대선에서 샤이 보수가 얼마나 실제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냐가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요 얘기인즉슨 사실 아까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놓고 봤었죠. 첫 번째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지난 대선 77%보다 더 나올까라는 점. 두 번째, TK, PK 결집하겠느냐. 사실 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표가 결집을 할 것이냐 여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경호 의원님이 이 콕 집으신 샤이 보수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PK를 간 것이 저는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PK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보수표 결집 차원에서 저는 사전 투표를 훨씬 상회하는 본투표에서 보정하는 그런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TK는 결집할 걸로 보이는데 네. 지난번 PK가 좀 미묘했던 게 뭐냐면 PK가 지난 총선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민주당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희 이제 방문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샤이 보수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TK 쪽에만 있던 분인데 여기 부산 경남까지 올 정도로 이게 위중한가? 우리가 한 표를 보태야 되나? PK는 약간 TK에 비해서 부산 경남은 약간 스윙하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 거기서 사실 그 총선에서도 많은 민주당 후보 계열들이 당선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스윙하는 분들을 최소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겠다. 그것이 바로 샤이 보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좀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탄핵에도 찬성하지만 나는 원래 보수인데 지지 성향을 드러내놓기도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번 투표에 고민하고 또 여론조사 응답에서도 약간 이른바 주저했던 그게 바로 샤이 보수거든요. 그 부분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PK로 가서 마지막 유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청계천을 찾아서 했던 것도 이른바 수도권에 있는 샤이 보수들에게 그래도 한 표를 보태달라니까 네. 사실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 보수정당 계열에서 나왔던 전직 대통령들까지 총출동되는 이런 선거를 보면서 저는 샤이 보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 승부의 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표라도 더 투표장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사실 그걸 요청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과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샤이 보수가 보수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번 이 대선의 결과를 좀 좌우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는 투표율이고요. 두 번째는 보수 결집인데 세 번째가 설화가 변수가 되나가 세 번째. 지금 이 관전 포인트인 거죠. 대체 어떤 설화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올까요?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 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새 후보의 설화 제가 지금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두 분이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앞서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도 다 설화가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설화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표가 이재명, 김문수 후보한테 가지 않았겠느냐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만 설화가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얘기는 굳이 딱 집어내서 문제를 삼자면 뭐 성적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김문수 후보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뭐 마크에서 뭔가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는 되지만 그걸 굳이 설화라고 과연 유권자들이 생각할까?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공중파에서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그냥 볼 수 있는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 후에 또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고개를 숙였던 그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설화임에 분명하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번에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10%를 넘기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느냐 이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설화는 다른 두 후보의 설화와 비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객관적인 수치에서 세 번째 지지를 얻는 후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파괴력이 좀 덜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 후보들의 설화라는 게 선거판을 막 흔들어 버리는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 전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결국 SNS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물타기가 항상 되는 그 물타기가 되다 보니 한꺼번에 오는 펀치의 강도가 좀 낮은 거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는 그런 점에서 네. 국민 모두가 보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실언이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실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설화가 제일 저는 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이번 뭐 SNS나 이게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는 요즘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선거 때보다 설화로 막 판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요번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수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를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자기가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설화 리스크라는 게 전혀 변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TV 토론이라든가 후보의 어떤 그런 말실수 이런 것들이 투표에 영향을 줬느냐를 사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지지를 하게 되는 논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중도층, 이른바 네.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른바 유권자 이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 발언을 한 시점은 투표 이틀 전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선거 초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선거 중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고비였고, 자 그렇다면 본다면 이제 이런 투표들은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준석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 시점상 유불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과연 투표행위에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파장도 큰 데다가 그것이 많은
그 국민들이 봤던 시점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저도 앞서서 윤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 김문수 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 부분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본인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확대 해석된 것들이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편한 자기의 진영 유튜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저것을 이제 선거 때 이틀 전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유권자들이 얼만큼 자기의 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있어서 영향은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다른 후보들도 이준석 후보 말고 다른 이재명, 김문수 이 후보도 다 설화가 있었는데 각각의 후보별로 설화가 발생한 시점이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이 쉽게 얘기해서 좀 물타기로 흐려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잊혀지는 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에 이미 반영이 된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쭉 좀 짚어봤죠. 투표율, 보수결집, 설화 등등의 이런 변수 이게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운명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후보들 어디에서 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집에서 이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도 자택에서 일단 대기를 하고 나중에 종합상황실로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세 후보가 다 똑같이 사전 투표를 또 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상당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예. 사전투표에 대한 비중이랄까 아니면 의미 부여 이건데요. 그러나 세 후보 다 사전투표는 했어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징성을 달리했죠. 네. 저는 사실 이번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 직전의 사전투표 36.9%였잖아요. 그 숫자를 넘길 걸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계엄, 그다음에 내란 이런 거에서 가져오는 이 헌정 질서 내지는 민주주의를 좀 지키자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그런 열기가 사전 투표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휴일이 하루 없었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었던 것 같죠.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는 잠시 시간을 내서 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간 경우도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사전투표라는 게 진영을 더 결집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로 특히 진보 진영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 쪽의 경우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지역을 선정을 했을 거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부여는 했지만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 두 후보들은 약간 좀 수세적인 입장 아니었을까.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 내지는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세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사전투표라는 게 갖는 효용성,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의 경우는 지금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네. 다음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후보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전투표 하세요. 사전투표 하셔야 됩니다. 한 표 행사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선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실 관리가 드러났죠.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는 본투표에선 이 좀 굉장히 이 철저한 선거 관리가 더더욱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하고 아까 나왔죠. 자정쯤 되면 누가 될지 좀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냥 당선 끝이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내일 오전에 선관위원장이 당선입니다라고 땅땅땅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볼까요? 내일 이 취임 첫날 내일이 되는 거겠죠. 내일 이 새벽 이 5시 전후에 아마 개표가 완료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 확정해서 당선입니다. 땅땅땅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인 면담하고 현충원도 가고요. 그리고 11시에서 한 12시경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후 중에 지금 현재 용산의 집무실로 출근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1호 업무는 또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 취임식하고 업무가 지금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유, 오늘 자정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녁 8시 넘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얼마나 개표가 된 거야, 누가 앞서는 거야 궁금하시면 매경 홈피로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득표율, 개표 현황, 당선자 윤곽 모두 매일경제 홈피에서 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보까지도 저희가 같이 좀 챙겨드립니다. 걸어온 길입니다. 지금 현재 이 후보들, 대선 후보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세 후보들이 걸어온 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부터 좀 볼까요? 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해야 됐을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를 입었고 때문에 이 병역을 먼저 받았고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 법대를 갖고 졸업해서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20대 대통령에 나왔지만 낙선을 했고, 네, 21대, 22대 국회의원,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됐죠. 그리고 현재 이 당대표를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 모습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가 된 게 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일단 이제 장애가 생겼고 팔이 이렇게 그때 휘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미래도 암울하고 공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고 제가 공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이제 성남시장 할 때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해. 그때 생각하면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진짜 서로 인정해주고 가족 같은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예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튜브에 나와서 아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라고 본인도 인생을 또 직접 소개를 하는 면도 있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보통 최수영 의원 우리가 보통 이 정치인은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파란만장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정치인이 팬덤을 형성하는 과정에 공식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ABC 플러스 N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A가 이제 어빌리티라고 실력이 일단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브링업이라고 해서 함께 키워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C가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위기가 함께 극복돼야 한다. 플러스 N이 내러티브, 즉 서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치인에게는 상당한 팬덤이 생긴다라는 게 법칙인데 이재명 지금 후보는 어찌 보면 여기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대단히 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제 말하자면은 뭐 실력이 이제 뛰어나니까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온 거고 브링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10대 유소년에서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말하자면 본인이 위기 속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사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특히나 이제 강력한 팬덤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20대 대통령직을 낙선하고 그다음에 바로 국회의원 나오고 당대표 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되돌아본다면 그때 그 무리했던 정면 돌파가 결국에 오늘의 이재명을 만들었다. 이건 또 분명해 보이는 사후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는 비판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정치는 또 과정만큼의 결과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 부분 또 우리 사회에서 정치학 모델에서 또 하나의 또 사례를 남긴 그런 정치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이어서 ABC 플러스 N이다. 이 내러티브 서사가 좀 있어야 또 이 큰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이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서사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이 볼까요? 김문수 후보, 서울대 경학과에 들어가서
이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항쟁 주모자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 그러다가 15, 16, 17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인솔로 이 영입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좀 됩니다.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고 이후에 노동부 장관 또 대선 후보까지 됐다라는 건데 김문수 후보 관련 영상도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고문받을 때 제일 많이 당했던 게 86년 인천에서 5.3 직선제견 투쟁이죠. 전기고문, 물고문. 민주당이 해산되고 나서 나 또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좌익 서클이 있는데 그래가 좀 들어오라 그래서 나도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당이 돼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 얘기도 같이 좀 들어봤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고문, 물고문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파란만장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윤경호 위원님,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반독재 투쟁, 그다음에 노동운동 거기까지는 정말 파란만장 맞죠? 특히 저도 간과하다가 주의 깊게 본 게 김문수 후보가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박정희 체제에 대한 반시위 그건 정말 엄혹했던 시절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19살에 불과했던 나이일 텐데 그런 건 용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흔히 말하는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의 행보에서는 보수 지향의 길을 갔단 말이죠. 뭐 혹자들은 김문수 후보가 한순간의 선택의 차이로 보수로 갔고 당시에 이를테면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들 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민중당이라는 이재호 전 대표 등과 민중당이라는 정당 활동을 할 때는 또 조금 노선이 달랐죠. 그 얘기는 결국 이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이런 파란만장, 그다음에 서사라는 표현, 흔히 말하는 뭐 좀 재미있는 스토리, 꼭 재미로 보기만은 굉장히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온 건 맞아요.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결국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몫이잖아요. 거기에 이념이나 철학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라는 후보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일관성이라는 거에서는 어떻게 과연 후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네. 제가 일부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최수영 의원님께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경호 의원님께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말고 또 있죠. 이준석 후보가 있죠. 이준석 후보의 걸어온 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보면 하버드대 이 컴퓨터과학 경제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뭐 봉사활동을 하죠.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나라당 비대위,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요 시기. 그래서 이때 비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때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선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화성을에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 총선 3번의 낙선이 있기도 했었죠. 이 이준석 후보의 걸어온 길,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좀 직접 들어볼까요? 내려놓았어요. 그때는 하버드 다닐 때나 아니면 과학고 다닐 때는 의외로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진짜 잘해도 이거는 1등 할 수가 없구나 여기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막 거기서 교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됐을 때 첫 국회의원 당선인데 난이도가 인생에서 제일 높은 선거였어요. 네,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말이 인상이 깊죠. 지금 이 첫 선거였었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선거였었다. 화성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근데 최수영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뭐 노동운동하고 인권 변호사하고 이런 부분들과 좀 살짝 결이 달라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의 키워드를 뭐라고 했습니까?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저는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면 퍼스트 펭귄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유학을 가서 사실 하버드 대학교 간다는 게 쉽습니까?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사실 엄청난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갔다 왔죠.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 어디를 갑니까? 통상 아주 안정적으로 보장된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뚜렷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뭐 공학을 가거나 했을 텐데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무려 그때 20살 때 중반이죠. 박근혜 퀴즈라는 말로 2012년에 이제 입당을 하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사실 이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나비 효과라는 걸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젊은이 하나 영입했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때 영입이 지금 우리 정치판에 불러온 나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퍼스트 펭귄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에 건너서 당대표가 됐던 거, 또 정말 그 고비를 딛고 화성에서 동탄 모델을 창조했던 거, 퍼스트 펭귄 맞는데 다만 이번에 퍼스트 펭귄이었기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해서 더 큰 정치인이 되길 바라야죠.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게 퍼스트 펭귄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본인이 이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이가 딱 맞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주요 후보들을 쭉 봤는데 이 걸어온 길을 봤는데 우리가 보통 대선에서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각 후보가 걸어온 길을 쭉 봤는데 윤경호 위원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과 가장 맞는 후보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졌느냐를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이라는 게 촉발한 거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그 계엄령이라는 게 가져온 국민에게 준 모멸감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돌아봄 이런 것들을 지금 나는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재명 후보가 가장 국민에게 시대 정신에 있어서는 던져준 건 맞는데 그러나 그건 당장 눈앞에 그거밖에 안 돼요. 5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에서는 세 후보 모두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걸 생각을 하면 이재명 후보겠으나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사실 내 맘엔 차지 않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시대 정신은 이제 하나입니다. 통합을 누가 더 크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뭘 이렇게 하겠다가 나라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이미 87년 체제 이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끌어온 어떤 저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진영적 사고에서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증오하고 배격하는 이 정치를 하지 않고 반대편도 그나마 좀 끌어안는 척이라더는 대통령. 저는 이게 이번 시대 정치인이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네. 이제는 지쳤다가 많은 사람들이 관통하는 키워드 같습니다. 내 마음도 지쳤고 내 정신도 지쳐가니까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만 좀 해달라. 우리 뭐 큰 주머니 안에 많은 돈 안 줘도 되고 우리 GDP 이런 거 크게 안 올라가도 된다. 우리 다 먹고 살만하다. 제발 좀 편안한 삶. 그다음에 국민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걸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번 시대 정신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대 정신 이 말이 와닿네요.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편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좀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결국 이번 시대 정신은 사회적인 통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네, 저희 아까 이 기사 봤었죠. 대한민국의 통합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권영구 등등의 다른 후보들도 쭉 있죠. 오늘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혹 사전투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잘 고민 판단하셔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좋을지 한 표 꼭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